네, 238페이지에 27번 계속해서 공법상 기약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걸 같이 섞어놨네요. 행정기관의 장이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우리 길거리를 전철 역사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단말기 같은 게 있고 거기다 사람이 지문으로 인식을 하면은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걸 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인 민원 발급 창구예요. 이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있죠. 여기에 바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 법률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요.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됩니다. 일단 행정지도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협조를 구하거나 권고하거나 조언을 하는 행위를 말하죠. 행정지도. 이것도 역시 비례성 원칙에 맞아야 되고, 여기 아무튼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지문이 이게 그 행정절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3번 공법상 합동행위 나왔어요. 요거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간의 동일 방향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공법행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하, 요게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가령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어떤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공동의 목적을 표시한 거지. 이런 경우를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공법상 계약과 다른 점은 공법상 계약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의사가 일치가 되는 것이지만 이거는 같은 방향이다 이거지. 4번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고 아까 앞에 이제 나왔던 지문이네요. 그래서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29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A는 B광역시 시립합창단의 단원으로 3년간 위촉되어 활동하는 내용의 계약을 B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C와 체결했다. 누가? 네, A와 C가 체결했네요. 네, 시립합창단원의 지위는 지방공무원의 지위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A는 위촉기간이 3년이 만료되면서 합창단원 재위촉 신청을 했으나 C는 A의 실기 성적, 근무 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 후 재위촉을 하지 않았다. 일단 법적 성질이 뭐냐? 요 A와 C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오는데 이 시립합창단원 단원으로서의 계약, 채용 계약은 법적 성질이 뭐냐가 문제됩니다. 바로 이게 공법상 계약이에요. 합창단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계약으로 맺어진 사이다 이거야. 따라서 1년 동안 해보니까 이 사람 별로 실기 성적이 안 좋아, 근무 성적이 안 좋아.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계약을 거절한 것에 불과하고 공법상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여기 앞에 문제에서 공중보건의사 계약 해지 의사표시 있지, 이거하고 똑같아요. 시립합창단원도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위 사례의 위촉은 공법상의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해서 B광역시와 A 사이의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설립되는 공법상 근로계약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공법상 계약의 하나라는 얘기죠. 2번 공법상 계약 뒤에도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냐. 법률 유보라 하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 아무렇게나 맺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법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법적 근거가 적용됐어요. 그래서 3번에 공법상 계약에는 공법상 계약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느냐. 조금 저 의문이 있어서 다시 동그라미 2번을 좀 보겠는데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근데 더 말씀드릴게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사실은. 법률 유보. 이게 계약은요. 당사자 간에 의사표시한 거기 때문에 누구를 구속하는 내용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통설은 법률 유보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가 사실은 강해요. 그런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에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이라고 해서 B광역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맞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4. A가 재위촉법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는 취소소 등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뒷부분에 나올 이야기인데요.
행정소송 중엔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인데 이러한 공법상 계약을 다툴 때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따로 있어. 그러니까 취소 소송은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잖아요. 근데 이 공법상 계약 해지 이거는 취소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31번으로 갑니다. 31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 우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법률 우회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 우회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률에 위반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틀렸죠? 2번. 공공조합의 설립행위 이런 건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다수의 당사자가 아까 지방자치단체 조합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했어요? 공법상 합동행위라고 했죠? 틀렸고 3번. 공법상 계약의 체결, 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 네, 맞겠습니다. 요 계약이라는 게 원래 민법에서의 형식이잖아. 계약은. 실제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민사소송, 민사법원에다가 제기합니다. 판례는 고공안내원의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고공안내원. 그냥 일반 근로자 채용하는 것이지 공법에 의해서 채용한 건 아닙니다. 단순한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봤습니다. 자, 제4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요 사자가 그 사사로울 사자 써가지고 행정법이 아닌 사법, 즉 민법이나 상법 이와 같은 사법 형식으로도 국가는 행정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관계와 유사한 경우에는 굳이 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일반인들끼리 적용되는 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한 두 문제 정도 풀어야 되니까 3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32번 가장 옳지 않은 거. 행정사법인원의 이론적 근거는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의 도피를 막혀야 합니다. 원래 행정사법이라는 것은 사법적 영역이야. 사법. 근데 사법으로 자꾸 공무원들이 자꾸 도피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한 공법적 규율을 가하는 겁니다. 공법적 규율이라는 것은 평등원칙이라든지 비례원칙, 우리가 배웠던 그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사적 자치형에 머물지 않고 공법적 규율을 가하는 거. 이 원리를 바로 뭐라고? 행정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행정사법 원리는 행정이 자꾸 사법으로 사적 자치의 원리로 도망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2번 기본권의 효력이 행정사법관계에서는 직접적인 데 비해서 조달행정이나 행정의 영리작용에서는 간접적으로 조달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달행정이나 영리작용이라는 것이 이것이 행정 그 자체, 그 목적은 아니죠. 조달 자체가 목적은 아니야. 본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달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재정도 필요하니까 영리 활동도 하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간접적인 겁니다. 3번 대체적으로 급부행정이나 유도행정작용에서 이렇게 민사법과 비슷한 그런 영역에서 행정사법관계가 많이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행정사법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사법관계에 가깝죠. 그래서 사법의 영역이니까 사법관계가 가깝죠. 34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34번 틀린 것은 행정사법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한다. 맞겠어요. 그 다음에 2번 기본권이 적용되고 비례원칙, 신뢰원칙 등 저렇게 행정법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공법적인 규율을 가합니다. 3번에 행정주체가 사법 형식으로 행정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게 바로 행정사법이에요. 4번 주로 급부행정관계를 규율하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계약강제가 적용되거나 계약의 해지 및 해제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울 때는 계약 자치 원칙이죠. 계약 자치. 내가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이거 국가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행정사법은 주로 행정법적인 공법적인 그런 영역이 여기에 규율되기 때문에 국가가 계약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수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울 시민이면은 나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어. 내가 마음대로 내가 부산시장하고 수도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계약을 체결하고 해제하는 데 있어서 강제성이 따릅니다.
일반 민법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금의 국가 승인 이런 것도 들어가죠. 개인들끼리의 계약에 국가가 막 요금 승인하고 계약의 그 내용을 승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사범이 가능해요.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오히려 민사소송으로 간다고요. 앞에서 했었죠. 자,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제목이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법률행위의 반대말이 사실행위지. 그럼 이거는 사실적 효과만 나타납니다. 사실적 효과. 법적인 효과가 아니라 사실적인 효과예요. 그런데 1번처럼 대집행 실행행위는 하게 되면 법률적 효과가 나타나요. 대집행 실행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잖아요. 상대방은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문제를 잠깐 잘못 읽었는데 집행적 사실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집행적 사실행위가 아닌 것은 이제 다 사실행위예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사실행위인데 그 사실행위는 집행적 사실행위 어떤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집행적 사실행위입니다. 근데 사실행위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독립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표현돼요. 수단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 이걸 집행적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근데요 대집행 실행행위라는 것은 가령 위법한 건축물을 행정청이 직접 철거하는 행위가 대집행 실행행위잖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대집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예요. 대집행 자체가 목적이고 실행행위는 그것을 위한 수단이지. 전염병 환자의 강제격리도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목적이고 환자를 강제격리하는 건 하나의 수단이죠. 저 애매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재산 압류 행위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 이거야. 건물의 철거. 근데 이제 5번에 관용차를 운전한다는 건 어떤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자동차를. 요 자동차를 여기서 저기까지. 요 위치에서 저 위치까지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이거 약간 다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37번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35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37번 봅니다. 행정지도에 관한 행정처자법 규정 내용은 분명히 공부 잘 하셔야 돼요. 1번과 같은 게 있어요.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대해서 당의 행정위원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번처럼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신문을 밝히도록 되어 있고요. 3번은 이건 비례 원칙을 밝힌 거죠. 그리고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문서 형식으로 하여야만 돼서 틀렸어요. 행정지도는 말로 해도 됩니다. 행정지도를 말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규정은 안 해놨어. 그런데요. 여기 절차법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서의 교부를 요하는 경우는 문서를 교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 그런 거 보면 행정지도는 말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4번 틀렸고 행정기관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자, 39번 문제 옳지 않은 것. 행정지도라 하면 바로 1번과 같은 거예요. 행정기관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2번 또 나왔죠? 이 비례 원칙이에요. 앞부분은 비례 원칙, 뒷부분은 임의 원칙이에요. 임의성 원칙이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이지 강요하면 안 된다. 3번은 틀렸죠. 이게 불이익 금지 조치입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 따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거 불이익한 조치 취하면 안 돼요. 3번 틀렸고. 4번도 처음 나왔네. 그 여러 사람에게 다수의 상대방에게 공통적인 사항을 다수의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할 때는 그 공통적인 내용을 미리 공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1번 문제 볼게요. 41번.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이제 판례예요. 교육부 장관이요. 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요게 아마 대학교들이 대개 총장을 뽑을 때 교수 직선제로 뽑도록 하고 있었어. 근데 아마 그 당시에 관련 법령이 어긋나는 거였나 봅니다. 직선제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학칙을 시정하시오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학칙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행정지도에 그치는데 여기에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관이 이 학칙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일정한 재정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거야. 그러면 이거는 행정지도가 아니죠. 이거는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까지 갔습니다. 틀렸어요. 2번.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에 따르지 않았다니, 자, 이거 또 나왔죠. 불이익한 조치 금지 원칙. 자, 3번.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 통화 단절 조치 요청에 밑줄치고 이렇게 요청하는 건 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4번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 작용이죠. 그래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죠. 잘못한 게 아니니까 행정지도는. 43번 보겠습니다. 행정지도 옳은 것은 직접적 규제의 목적이 없는 행정지도는 법령에 직접 근거 규정이 없어도 권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행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유를 규제하지 않는 거라면 행정지도의 속성상 이건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령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어야 됩니다. 다만 권한 업무 범위, 서울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지도를 발령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네, 틀렸죠? 다수인 대상할 때는 공통적인 사항을 공표하도록 해놨습니다. 3번은 행정지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반하여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적 행정활동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행정지도는 상대방한테 지도, 권유,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권력적 작용이라고 해야 돼요.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 45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행정지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고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억 맞고. 니은, 행정지도가 구술, 즉 말로 이루어질 경우에 상대방이 지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뭐라고?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정이 없나 이를 교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니은, 디귿은 지도의 상대방은 당의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해야 됩니까? 뭐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 상급 기관도 아니고요. 그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그 당의 기관에 대해서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이게 뭐 마치 국민의 의무인 것처럼 해서 틀렸어요. 리얼.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의 지도를 하고자 할 때는 뭐라고? 공통적인 내용 이상을 공표한다. 맞네요. 리얼은. 자, 미음. 교육부 장관, 아까 뭐 금방 배웠던 거잖아요. 학칙 시정 요구 사건 이렇게 나오면 딱 이제 떠오르셔야 돼요. 이 경우는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끝으로 거기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나왔어요. 비공식적 작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정식의 어떤 절차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법률로 규정되지 아니한 어떤 방식과 내용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합니다. 많이 일을 합니다. 이게 비공식적 작용이고 비공식적 작용은 어떤 행정의 융통성,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직접 강하게 대립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데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법적 절차에 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법치 행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 잘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7번 보면 장점에 해당하지 않은 거.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있을 수 있겠죠. 상황에 적합한 탄력적인 수단이 되는데 3번에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법치 행정을 무너뜨린다. 문제 있습니다. 48번은 정답이 뭐죠? 48번은 2번 보시면 비공식 작용은 행정기관과 사인 사이에 행해지기 때문에 그 사인과 제3자의 지위 보장에 적합한 행위 형식이냐? 아니라고요. 이렇게 국민의 지위, 법적 지위나 권리 보장에는 오히려 부적합한 행정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공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뭐 행정쟁송을 제기하더라도 뭐 정식 절차를 밟은 건 아닌데 당신 보호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편은 행위 형식이었는데 막 이론적인 부분이 많고 판례도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럼 이제 3편으로 하는데 3편은 첫 번째로 이제 행정 절차와 관련된 행정 절차법이 있죠. 대표적으로 행정 절차법이 있고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 기본법 이런 걸 보고 부패 방지법도 있네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정보와 관련돼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크게 보면 큰 법률 여기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네, 이런 걸 중심으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죠. 특히나 여러분 이제 행정사 시험이므로 아마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3편. 그럼 이제 행정 절차부터 하는데요. 252페이지. 자, 행정절차법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일반법으로서 절차와 관련된 일반법, 이건 절차법인데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제3자요 행정행위라 하면요, 행정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수익적, 다른 사람에게는 침익적인 효력을 가져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법적 이해관계가 막 충돌합니다. 이럴 때 이해관계자인 제3자에게도 사전에 이를 통지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절차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행정이 점점 민주화되고 국민의 의사가 더 존중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이러한 제도도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제3자를 일일이 찾아내서 이해관계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다 찾아내가지고 통지를 해야만 바른 행정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자, 2번 처분에 있어서 불복 고지 제도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분할 때 상대방이 당신이 만일 이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다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고지제도예요. 고지. 시험 문제는 불복이란 말이 빠지고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보통 고지제도 그러는데 여기는 정확히 불복하고자 하는 절차를 알려준다 해서 불복고지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행정지도의 한계로서 비례원칙 당연히 나오죠. 예, 그 행정지도는 아까 배웠잖아요. 행정지도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한다. 그다음에 직무수행에 있어서 신의 성실에 따라야 된다.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신의칙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비슷한데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확약 절차 없어. 그다음에 행정 강제 절차 없고요. 행정지도 방식 있었잖아요. 방식 뭘로 한다고요? 행정지도 방식 네, 문서로 할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3번 맞지. 네, 부당결부 금지 원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직접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뭐냐? 절차상 하자 있으면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에 관한 일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같은 경우는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따라서 여기서 약간 복잡한 학설 판례상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보겠어요. 과연 도대체 뭐냐? 정확히 없어.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명문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문제가 됩니다. 자, 5번 문제. 현행 절차법 옳지 않은 것.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성격을 띠고 있다. 맞아요. 일반법. 2번. 순수한 절차 규정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틀립니다. 네. 여기서 이 실체법적 규정도 있어요.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 이런 내용들이 있어. 그러니까 거의 99%는 절차법 규정인데 신의성실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비절차적 규정도 있어요. 3번은 계획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4번 네, 행정절차법은 이렇게 특수한 영역에는 또 제외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 또는 지방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 동의를 얻어서 한다. 이건 관련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의견 청취 절차로서는 의견 제출, 청문, 공청인데 행정청이요.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얻는 방법 3가지가 행정절차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 특히 의견 청취 절차라고 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나중에 자세히 공부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여부, 행정여부, 행정조. 이렇게 행정 절차 보면 5가지가 대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 사항이라도 행정 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적용된다는 얘기죠. 절차법이. 감사원과 관련된 것 배제되고요. 선거관리위원회 따로 있겠고, 4번처럼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별도의 절차가 있을 것 같죠. 특별한 어떤 영역이니까. 그런데 3번에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이라 가지고 별도로 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처분 엄연히 행정절차법의 내용이 돼요. 자, 9번 문제요. 행정행위의 문서주의 또는 요식성. 자, 1번. 원래 이제 문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모든 행정행위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의 문서로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든지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은 말로 해두는 경우가 있어. 말로 해도 구술. 2번. 행정행위 내용을 명백히 하고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를 확실하게 여기서 관계법령에서 일정한 서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무소나 구청 가면 서식이 굉장히 많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우리 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하는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구술에 의한 처분 원칙을 취하고 있어요. 아니죠. 오히려 원칙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술은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3번이 정답. 4번.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사례로서 바로 행정심판법상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면 그 사항을 문서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른바 재결서라고 하는 거죠. 재결서라는 문서라고 합니다. 요식주의의 한 사례. 5번에 요식행위를 위반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느냐? 반려할 수 있겠죠. 어떤 형식을 갖추도록 했는데 갖추지 않았어. 그러면 다시 해오시오. 이렇게 반려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처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을 이제 시민들이 행정청에다 신청할 때는 원래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전자문서로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입니다. 항상 입력. 공무원이 확인한 게 아니라고요. 입력할 때 신청한 것을 본다. 행정청은 처분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할 수 있고요. 처분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거는 거꾸로 1번 가서 한번 이제 거꾸로 행정청이 이번에는 민원인한테 처분을 이 전자 이메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함부로 보내면 안 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보낸다. 4번 다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틀렸고. 5번 처분하는 문서에는 행정청의 전자우편 주소 당연히 이메일 주소 기재해야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면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 이게 교부는 갖다 주는 거예요, 문서를. 사람을 만나서 주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내가 교부 받았습니다라고 사인을 해주면 그런 수령 확인서를 받도록 돼 있어요. 1번 맞고 2번 절차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냐. 우리 민사소송법에 송달에 관한 규정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수십 개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법 이런 규정은 없어.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상 송달 규정은 따로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은 소송에 관한 거잖아요. 송달 규정은 따로 있는 거지 뭐 준용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고 3번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인터넷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는 반드시 따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관보, 공보, 게시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인터넷에는 항상 해야 된다. 그러니까 틀렸죠. 이게 선택상으로 되어 있어서. 4번은 전자문서로 송달할 때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확인할 때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된 때, 입력한 때에 도달한 것을 봅니다. 네, 258페이지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5번.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나왔어요. 네, 사전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에게 불리한 처분 또는 부담적 처분, 뭐 침입적 처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경우에는 미리 통지를 해줌으로써 상대방이 여기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제도가 사전 통지예요. 자, 1번처럼 사전 통지라는 것은 제목, 성명, 주소, 원인,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통지하는 것이죠. 1번 맞고 2번은 부담적 처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어? 부담적 처분이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사전적 통지하지 않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아니면은 법원에서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여러분 해설 부분을 참고하세요. 거기 있죠? 네. 15번에 2번.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요.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 법령대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면 반드시 재판을 어떤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질 때. 의견 청취 절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할 때. 이런 경우입니다. 15번에 3번.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어 사전 통지 대상이다. 이게 하나의 큰 쟁점인데 우리 판례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도 판례에 따라야 되냐 이렇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런 지문은 당연히 판례를 염두에 두고 출제하는 거니까 판례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3번.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안 됩니다. 4번. 판례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 임용 처분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 하여 사전 통지 없이 시보 임용 처분과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도 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었죠. 일단 시간적으로 보면 시보 임용 처분이 먼저 있었지. 시보 임용 기간 동안에는 6개월이나 1년인데요. 이때는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를 잘 견디고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받아야 그래서 이제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정규 임용 처분 취소나 시보 임용 처분이나 상대방의 불리한 처분이니까 이때 사전 통지를 해야 돼 있어요. 5번. 판례는 행정청이 부담적 처분을 하면서 법령에 의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 그 처분 원칙상 절차 위반이라고 해서 취소 사유라고 되게 봅니다. 무효까지는 안 보고요. 17번. 옳지 않은 거. 적법 절차의 원칙은 헌법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절차법은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 법적 성격을 가지긴 하지만 절차법이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별 이야기는 아니다. 납세고지 요건 같이. 3번.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 확정 절차나 행정조사 절차 규정 이런 거 없습니다. 4번.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지. 따라서 이거는 상대방한테 불이익하지만 결국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근거와 이유제시 규정이 있는데 이유제시라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법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를 밝히도록 한 거예요. 처분입니다. 처분. 그러니까 이러한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에 불구하고 처분이 아니야.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유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5번에 절차법 21조 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19번으로 갑니다. 19번. 다음은 행정 절차의 기본 중 이유 부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유. 바로 19번 기억처럼요. 이유 부기라는 것은 뭐냐? 처분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사실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2번. 이거는 행정청의 신중한 처분을 위해서 또 상대방이 당해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근거를 미리 제공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밝혀놔야 상대방은 자, 당신들의 그런 이유는 틀렸습니다. 라고 이제 다툴 수 있게 되죠. 디귿. 판례에 의하면 이유 부기는 단순히 처분의 근거 조문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한다? 조문 제 몇 조냐? 무슨 법률 제 몇 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처분을 했다? 이렇게 밝히면 좀 이상하지.
상대방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몇 조가 좋다 이가. 근데 나의 행위가 왜 그 몇 조에 해당하는지. 그 사실적 이유나 법적 근거를 밝히는 것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틀렸고요. 우리나라 실정법에는 이와 같은 이유부기한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없어? 아니죠. 이거는 엄연히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디귿과 리을이 옳지 않습니다. 21번은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유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처분을 할 때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밝히는 게 이유 제시예요. 이유 북이라고도 하고. 근데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첫 번째로 신청한 그대로 인정한다. 두 번째는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해서 상대방이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었을 때. 세 번째로는 이제 긴급을 요할 때. 요 3가지야. 그러면 21번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에 해당 안 되는 게 뭐가 나오죠? 3번 이제 행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아니 오히려 이때는 오히려 이유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죠. 23번 문제를 봅니다. 23번. 이제 케이스 문제네요. 이거 보시면 갑은 A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어.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갑의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새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됩니다. A구청장은 갑의 영업이 관할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결정되었던 이유로 청문을 거친 후에 영업허가를 취소했어. 갑은 구청장의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다툴만 하죠.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야. 보면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잘 했는데 불행하게도 1년 후에 그 지역이 위생정화구역 묶어졌네. 그래서 학교의 교육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지금 취소를 한 그런 허가를 취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송 제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경우 1번 보시면 A구청장의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후발적인 사유, 즉 위생정화구역 설정이라는 후발적인 사유의 발생을 이뤄 효력을 소멸시키는 강학상 철회. 지난주 배웠죠? 철회는 원래 행정행위가 성립할 당시에는 하자가 없다가 사후에 발생한 원인에 의해서 철회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지. 바로 이런 사례잖아요. 1번은 맞고 2번. A구청장은 갑에 대한 영업허가의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철회권도 갖고 있다. 맞겠죠. 이런 질문이 있죠. 철회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이 행사합니다. 맞습니다. 3번. A구청장은 갑의 영업허가를 철회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판은. 설사 그 처분의 이유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그게 뭐죠? 학교 위생정화구역 설정됐다는 거. 이걸 사실은 유흥음식점 사장이 장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알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거 뭐 소문이 뒤숭숭하죠. 여기가 위생정화구역으로 묶인다더라.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미리 통지를 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생략할 수 없어. 4번. 영업허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결국은 동남 4번이 결론이야. 내가 아까 조금 전에 그랬죠. 이 사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몰라요. 이거는 허가가 끝내 취소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권리가 구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익을 형량하는 거예요. 굳이 이 영업허가를 취소시켜서 얻는 이익이 과연 큰 것이냐, 아니면은 그 공익이란 건 굉장히 작은데 이 사람이 입게 되는 피해는 엄청난 것이냐, 이런 걸 서로 비교해서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지금 4번처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한데 별로 공익도 별로 없어. 국민의 이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측면에서 이 사람이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처분의 이유 제시.
세무서장이 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 일반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를 통지를 하면서 네, 이 사건이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판례로서 유명합니다. 이유제시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판례예요. 예전에 이제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뭐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통지를 할 때 구체적으로 당신이 몇 월 며칠 누구와 얼마만큼의 그 근거 없는 주류를 판매를 했다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되는데 별로 이 사건에서 그렇게 자세히 하지를 않았었나 봅니다. 그런 것은 위법하다. 2번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변경. 이게 뭐죠? 아까 했잖아. 그래서 이유 부기를 생략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3번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도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예요. 이유 제시 생략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요건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세 가지가, 네, 25번. 25번에서 한번. 일단,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기억나시죠? 그대로. 뭐, 단순 반복적인.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 다음에 긴급을 여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이제 생략이 가능한데, 만약에 상대방이 원하면, 상대방이 문서교부를, 그러니까 서면이죠. 예, 문서교부를 요청하면 문서교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 두 가지 경우만. 요거 그대로인 경우는 상대방이 설사 문서교부를 요하더라도 뭐 서면을 꼭 교부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보면 25번에 3번.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 경우는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그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해주면 고맙겠지 상대방은. 그러나 굳이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 이유 제시하자는 언제까지 치유하냐? 이거 많이 배웠지. 행정쟁송 제기시설입니다. 행정쟁송 제기시설. 그거 맞죠? 전에 한해 치유가 가능하다. 자, 27번 문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죠? 예. 거부 처분은 권익을 부여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2번. 요거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적인 관계법령상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치매의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출석했다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령 그날 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여기 행정청에 출석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러한 것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청문을 생략하면 안 된다. 이거. 3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죠. 그래서 행정청이 당사자와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청문을 실시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겁니다. 따라서 의견 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부가 처분 전에 교부된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거는 이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납부고지서에다가 모든 사항을 다 기재해야 맞는데 그 중에 일부가 누락되면서 그것이 다행히도 예정통지서, 예고통지서에는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세금 부과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266페이지. 266페이지에 29번입니다. 29번.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 제공이 대상한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건 판례까지 알아야 돼. 약간 좀 어려운 문제예요. 기억 보시면 교원 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거부처분 나왔어.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니은. 업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에 기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선발 취소. 그래서 이것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진급 선발 취소라는 건 침익적 처분이고 이렇게 할 때 선발 취소할 때 상대방은 의견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거야. 억울하다. 이런 점에서 억울하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침익적 처분이니까 사전에 통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우리 이거 판례 사안이었잖아요. 진급 예정자 선발을 취소하면서 상대방한테 변명의 기회를,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디귿은 행정지도의 방식에 의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수리 취소. 네. 일단 신고수리 취소니까 침입적 처분이죠. 침입적 처분이니까 사전 통지해 줘야 돼. 사전 통지. 그리고요, 행정지도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배웠죠? 행정지도 방식에 대한 상대방이 그 내용이나 방식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디귿 맞고. 리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환수 결정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미리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또 판례입니다. 법률에 따라 어차피 환수 결정이 내려질 사안이라면 미리 알려줘서 뭐 할 거냐 이거야. 미리 알려줘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금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31번. 옳은 것은 판례는 절차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 제기 이후에는 안 된다고 봤다. 그러니까 행정쟁송 제기 시설이잖아요. 행정쟁송 제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2번. 판례는 공무원 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요. 그죠? 거부 처분 나왔잖아요.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 3번. 판례는 행정 절차가 결여되었더라도 그 행정행위가 실체적으로는 적법하고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를 독립적 취소 사유로 보느냐. 좀 어려운 거고 어렵지만 꼭 아셔야 될 거고 여러분. 행정사 시험이니까 우리가 3번에 여러분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실체법적으로도 적법해야 되고 절차법적으로도 적법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어떤 처분 예를 들어서 뭐 영업정지 처분은 2개월이다. 그러니까 A라는 행위를 해서 그 사람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했어. 근데 이거는 실제법적으로도 요 A라는 행위가 영업정지일 최대 영업정지 2개월이다라는 이러한 법적 규정에 맞아야 돼요. 이거 맞았죠 현재, 그지? 요 범위 내에서 했다면 만약에 법에는 최대 2개월로 되는데 여기에 영업정지 3개월을 하게 되면 3개월 처분을 해버리면 이러한 처분은 실체법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체법적으로. 그 다음에요. 절차법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것들 가령 침입적 처분이니까 뭐 사전 통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유부기를 해야 됩니다. 이유부기 그리고 이제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돼요. 이런 절차. 만약 이것 중에 어느 하나를 안 했다. 이걸 이유부기를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절차법적으로 위법해집니다. 자, 31번에 2번. 31번에 3번. 만약에요. 우리 판례는 전후 행정 절차가 결여되죠. 뭐 하나 이유부기가 결여되죠. 그러면 이것이 실체적으로는 적법하고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절차법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영업정지 결은 독립적인 취소 사유로 취소 대상이 되는 행위로 봅니다. 결론을 딱 외워두세요. 요즘은요 절차 행정이 중요하다. 절차 행정. 그래서 판례도 아무리 실체법적으로는 저 범위 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절차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이 처분은 영업정지 결은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취소. 틀렸죠. 그러니까 3번은 4번. 행정청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통상의 공청회에 가름하여 전자공청을 시작. 요건 이제 공청회 문제가 뒤에 많이 나올 텐데 공청회는 이렇게 넓은 이제 오프라인 강당에서 하는 공청회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전자공청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병행해서만 하도록 돼 있어. 병행 절차법상. 병행입니다. 꼭 알아주세요. 틀렸죠? 가름해서 한다. 계속해서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절차 관련된 내용을 공부합니다.